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 사시는 한인 어르신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은퇴 현실을 주제로 말하고자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 AARP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국의 공식 통계를 분석해보니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상태, 영어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라고 하죠. 물론 집마저 없는 분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빈곤율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평균 10%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5세 이상 한인 노인의 빈곤율은 20%에서 25%에 달합니다. UC 버클리 노동센터와 AARP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백인 노인 빈곤율이 7%에서 9%입니다. 필리핀계가 6%, 일본계가 8% 정도예요. 한인은 이들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 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인 은퇴자들에게는 은퇴연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인 1세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세탁소, 식료품점, 청과상, 네일가게 등 소기업을 운영하셨죠. 자영업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지요. 그 결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같은 은퇴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업하시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최소화해서 보고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엔 당장의 생존이 급했으니까요. 그래서 흔히 개인들이 은퇴를 위해 준비하는 개인은퇴구자, 소위 IRA에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은퇴연금을 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을 결정할 때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은퇴 준비 실태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국 자영업자 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자영업자의 약 35%만이 은퇴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은퇴 계좌 보유율이 7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에요. 한인 자영업자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으시는지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인 은퇴자의 평균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은 월 $1,907입니다. 하나로 약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체 미국인들의 평균입니다. 한인 1세대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인들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역사가 짧고 이에 따라 은퇴 시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민을 30대, 40대에 오셨다면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3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셜 시큐리티는 35년 만기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짧으면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금액은 월 $800에서 $1,200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부부 중 한 분만 일을 하셨거나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거의 안 하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소셜 시큐리티청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혜택은 주 수급자 금액의 최대 50%까지인데 주 수급자가 월 $900만 받으면 배우자는 $450밖에 못 받습니다. 부부 합쳐서 $1,350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LA나 뉴욕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최소 $1,800에서 $2,500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2024년 평균 원베드룸 렌트비는 $2,350로 집계됐어요. 뉴욕은 더 비싸지요. 맨해튼은 $3,500, 한인들이 많이 사는 퀸즈나 브루클린도 $2,200는 넘습니다. 여기에 식비,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합치면 최소 $1,000는 더 필요합니다. 노인 두 분이 식비만 해도 월 $600는 들어가요. 공과금이 여름, 겨울엔 에어컨, 난방비 때문에 $200를 넘기기도 하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부부가 합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가 $1,500인데 렌트비만 $2,300입니다. 아직 식비, 공과금, 교통비, 의료비 하나도 안 뺐는데 벌써 마이너스 $800예요. 여기에 나머지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최소 $1,800에서 $2,000씩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정말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저소득층을 위한 섹션 8 하우징이 있긴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LA 카운티 주택국 자료를 보면 섹션 8 대기자 명단이 평균 2년에서 5년입니다. 어떤 지역은 아예 대기자 명단 접수를 중단한 곳도 있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운 좋게 들어가신다 해도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니면 언어와 문화적 고립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전용 아파트는 어떨까요? 소득 제한이 있는 어포더블 시니어 하우징의 경우 렌트비가 월 $800에서 $1,200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기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이에요. 한인 전용 시니어 아파트는 더 심각합니다. LA 코리아타운이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같은 곳에 몇 개 있는데 대기자가 수백 명씩 됩니다. 결국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겁니다. 표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아시아계 노인 중 약 28%가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합니다. 이는 백인 노인의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한인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거든요. 학자금 대출 갚고 집 모기지 내고 자기 아이들 키우기도 빠듯한데 부모님까지 모시려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세대 간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9%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요. 70대에도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슈퍼마켓에서 캐셔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요양시설 비용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무리 평생 모아둔 재산이 있어도 몇 년 사이에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뉘는데 파트 A는 입원 치료를, 파트 B는 외래 진료를 커버합니다. 파트 B의 경우 2024년 기준 월 보험료가 $174.90입니다. 2026년부터는 월 보험료가 $2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들어가요. 문제는 메디케어가 모든 걸 다 커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과, 안과, 보청기 이런 서비스 중 일부는 기본 메디케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서플먼트 보험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추가로 가입하시는데 이것도 월 $100에서 $300씩 나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가 처방약을 커버하긴 하는데 여기도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만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월 약값만 $200에서 $400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암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메디케어가 대부분을 커버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과 공제액이 있어서 수술 한 번에 $5,000에서 $10,000는 본인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 연간 $20,000에서 $30,000 이상 의료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재앙은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시작됩니다. 치매나 중풍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제너스 파이낸셜이라는 금융 연구기관의 2024년 통계를 보면 너싱홈 프라이빗룸 기준으로 미국 전국 평균이 월 $9,733입니다. 하나로 약 1,27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1만 $6,796, 약 1억 5,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LA나 뉴욕처럼 한인이 많이 사시는 대도시는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너싱홈 평균 비용은 월 1만 2천 달러를 넘어요. 뉴욕도 비슷합니다. 월 1만 5천 달러 하는 곳도 있어요. 1년에 2억 원 가까이 드는 겁니다. 세미 프라이빗 룸, 그러니까 2인실은 조금 저렴합니다. 전국 평균이 월 8,669달러예요. 그래도 연간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5년만 계속되면 50만 달러, 하나로 6억 5천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요양원보다는 덜하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는 월 평균 5,350달러 정도 하는데 이것도 연간 64,200달러입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죠. 그나마 한국어가 통하고 한식이 나오는 한인 전용 요양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에만 몇 곳 있을 뿐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요. LA 지역의 한인 요양시설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평균 대기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인기 있는 곳은 2년에서 3년씩 기다려야 해요. 심한 경우 5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시설 관계자는 대기자 명단에 있던 분 중 30% 정도가 입소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말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영어만 통하는 일반 미국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AARP의 조사에 따르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40% 이상 높고 약물 복용 수능도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아픈 곳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세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도 먹을 수 없고 TV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도 대화가 안 되니까 하루 종일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계시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서 모시려고 해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면 불가능합니다. 재택 간병인을 고용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홈 헬스 에이드 비용이 시간당 평균 30달러에서 35달러입니다. 하루 8시간만 고용해도 월 7,200달러가 나가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면 월 2만 달러가 넘습니다. 요양원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럼 메디케이드는 어떨까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너무 쉽게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를 받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도 여러 불편함이 따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장기 요양 비용을 커버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산과 소득 제한이 있어서 집이나 저축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른데 대략 개인 자산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집은 일정 가치까지는 제외되지만 그 외 저축, 투자, 자동차 등을 다 합쳐서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쓰고 나서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스펜드 다운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재산을 다 까먹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메디케이드를 받는다 해도 모든 요양시설이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좋은 시설일수록 메디케이드를 안 받거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메디케이드로는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집니다. 한인 요양시설 중에도 메디케이드를 받는 곳이 일부 있긴 한데 여기도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프라이빗으로 내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판인데 메디케이드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인 가족들이 내리는 결론은 결국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나누어지거나 부모님의 평생 저축이 다 소진되거나 아니면 적절한 케어를 못 받으면서 버티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영어가 불편하시다 보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세요. 복잡한 서류 작업도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요. LA 카운티 한인 사회복지관 통계를 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푸드 스탬프, 에너지 지원금, 렌트 보조금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거나 몰라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문화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걸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사셨는데 노후에 정부 도움을 받는다는 게 창피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을 못 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외출을 못 하시면 집에만 계시게 돼요. 자녀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친구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하나둘 멀어지고 UC 샌프란시스코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50%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매 발병률도 훨씬 높고요. 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이 있는 이민자 노인의 경우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센터가 있긴 한데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LA 코리아타운이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처럼 한인이 밀집한 지역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점심 식사 제공, 한국어 운동교실, 문화활동 같은 게 있죠. 그런데 한인이 적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차로 1시간 이상 가야 한인센터가 있는데 운전을 못 하시면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집에만 계시게 되는 겁니다. 교통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위험해지는데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LA 같은 곳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고 있다 해도 노선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게 영어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니어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는데 예약해야 하고 운행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병원 가는 것조차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일을 쉬고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자녀들도 자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디지털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 서비스에서 소외되세요. 은행 업무, 병원 예약, 공과금 납부, 정부 신청서 작성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가면서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백신 예약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을 때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예약을 못하셔서 접종이 늦어졌어요. 정부 지원금 신청도 주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도움 없이는 신청 자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은퇴 준비를 최대한 일찍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50대부터라도 소셜 시큐리티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SSA 웹사이트에 가면 본인 계정을 만들어서 예상 수령액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영업자시라면 SEP-IRA나 솔로 401k 같은 개인 은퇴 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세금 혜택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에도 렌트비를 계속 낼 건지, 집을 살 건지, 시니어 하우징으로 갈 건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은 리버스 모기지 같은 옵션도 알아보시고요. 셋째, 장기 요양보험을 고려해 보세요. 이게 보험료가 싸진 않지만 50대나 60대 초반에 가입하면 그나마 부담이 덜합니다. 70대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현실성이 없어요.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이 보험이 있고 없고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노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한인들은 특히 가지고 있던 돈을 자녀에게 미리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결혼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목돈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알거지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도 부모의 노후 문제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먼저 돈을 주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인 시니어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로컬 정부들도 거의 언제나 적자 상황인데 말입니다. 기존 한인타운에 시니어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들이 있긴 한데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바람직한 것은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좋고 정부나 비영리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대기 기간 5년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인 사회복지사와 케이스 매니저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각종 정부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리고 의료 서비스 연결해드리고 법률 상담도 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센터의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심 먹고 운동하는 건 넘어서 디지털 교육, 금융 교육, 건강관리 교육 같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해요.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소모임도 필요하고요. 교통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과 병원, 쇼핑센터를 연결하는 셔틀 서비스가 더 자주, 더 많은 노선으로 운행되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노인 빈곤이나 요양 문제를 개인의 준비 부족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봐야 합니다. 평생 타국에서 고생하며 사신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노후만큼은 편안하게 보내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내서 한인 시니어를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요구해야 하고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 한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부모님 세대의 문제이고 언젠가는 자신의 문제가 될 테니까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 우리도 미래에 그런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과 동시에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심각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